예, 오늘 두 번째 파트는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겁니다. 자, 그 행정법원이 설치된 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행정소송법이 1950년도인가 그 유교가 이제 한국전쟁이 한창인 때에 그때 이제 행정소송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뭐 사실상 거의 뭐 일본 행정사건 소송 특례법인가요? 그 법을 거의 그대로 그냥 들여왔었는데 이게 1984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소송법 체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에 또 뭐 1984년보다는 덜하지만 1994년인데 이제 시행 시기는 1998년입니다. 1998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또 한 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행정법원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 1998년 3월 1일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3월 1일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거죠.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해서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1심이 돼서 행정소송이 1심이 돼서 행정소송은 2심제가 돼 있었고, 근데 1998년 3월 1일 이후에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고 행정법원이 1심 법원이 되고 3심제가 비로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2월 28일까지는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치주의고 2심제였고요. 행정소송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심제가 됩니다. 행정소송이. 그럼 임의적 전치주의가 뭐냐? 필요적 전치주의가 뭐냐? 이게 잘 모르시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데 이 행정처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거죠. 불복하는 방법은 정식 절차인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처분에 관한 소송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고소송이라고 그랬죠. 항고소송의 방법이 있고요. 또 약식 절차가 뭐가 있다고 아까 설명했습니까? 행정심판인 거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있는데 자, 행정심판에도 또 불복할 수는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고가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데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건지 아니면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임의적 전치라고 합니다. 임의적 전치. 근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필요적 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998년 3월 1일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 필요적 전치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1심이 되는 거. 1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1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고요. 행정소송 체계는 고등법원이 1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2심이 되는 2심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1998년 3월 1일 이후에는 이게 임의적 전치,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1번과 2번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반드시 안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심 법원이 행정법원이 1심 법원이 됐고, 고등법원이 2심이 되고, 대법원이 3심이 돼서 이렇게 3심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행정사건이 서울에 좀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행정법원은 말입니다. 이 서울 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서울 행정법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각 지방에는
각 지방의 관할구역에도 행정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방법원 본원이죠.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을 예를 들면 대전지방법원의 천안시장이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안지원은 행정사건의 관할은 없는 거죠. 천안지원에 비록 합의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사건의 관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지원 중에서는요, 지역적 특색 때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행정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행 상태 하에서는 상황 하에서는 서울 지역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중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서는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 이것도 이제 뭐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 되는데요.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거를 전속관할을 설정한 걸로 해석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뭐 명확하게 전속관할이라고 규정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행정소송법에는 뭐 이런 명확하게 이게 전속관할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뭐 통설이나 판례가 전속관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속관할이 도대체 뭐냐? 전속관할의 반대말은 이제 임의관할이라고 합니다. 임의관할. 전속관할은 뭐냐면 배타적 관할권이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속관할은 배타적 관할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의 이제 보통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을 뭘로 보냐면은 이 합의관할이나 아니면 변론관할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해서요. 예컨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천안시장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이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행정법원은 전속관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합의관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서울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관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원고가 관할을 위반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될 소송을 갖다가 뭐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동부지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 상대방이 피고가 그냥 변론에 응했어요. 그런데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변론관할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행정사건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배타적 관할이기 때문에, 부산 동부지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이니까. 그래서,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임의관할하고 전속관할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의관할이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변론관할이 있을 수 있고요. 없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소를 관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관할에 대한 채무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속 관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타적 관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전속관하고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전속관은 뭐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나 뭐 책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뭐 당연히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자, 그러면은 서울행정법원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 뭐 서부지방법원이나 이런 서울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하고 서울행정법원 사이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즉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의 문제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대전지방법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본원이니까. 대전지방법원의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 그걸 행정사건으로 분류를 하면 뭐 괜찮았을 텐데 행정사건으로 분류하고 처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를 행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민사재판부에 배당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관할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은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무분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와 재판부 사이의 문제는 이 관할과 관계가 없다. 전속관할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사소송법에는요, 가정법원하고 지방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할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급 고등법원에서 처리해 줍니다. 관할 법원을 지정해 주는데요.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런 관할 지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 행정사건하고 단순한 민사사건하고 이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때 관할 지정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제도가 입법적으로 지금 불비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사건은 이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거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자, 민사사건을요,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는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이 병합돼 있었어요. 행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컨대 행정사건이 뭐 취하가 됐다. 뭐 그러면 이제 민사사건만 덜렁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행정법원에서 그 민사사건은 그럼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전속관할 위반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민사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관할이다라는 임의관할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듯이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반대 해석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속관할설이에요. 자, 임의관할설에 가면은 뭐 합의관할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 변론관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속관할설에 가면은 이제 배타적 관할이 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그것도 뭐죠? 이 지방법원의 배타적 관할이 되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절충설로 전속관할은 아니지만 전속관할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뭐 소수설이지만 있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전속관할에 유사하기 때문에 변론관할하고 합의관할은 생기지 않지만은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기지 않아서 행정법원이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은 위법하긴 하지만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그에 대한 관할 위반의 채무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전속관할에 준하는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판례는 제가 보기에 판례는 임의관할설에 있는 것 같아요. 임의관할설에 있고요. 제 생각도 절차의 혼란을 피하고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의 여지를 두고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소송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민사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민사사건을 뭐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이 병합돼서 행정법원에 제기돼 있는 경우에 뭐 행정사건이 취하가 되더라도 뭐 그냥 특별히 의문이 없으면은 그냥 행정법원에서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대법원 판례 중에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취소 소송하고 예컨대요, 민사 소송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병합돼서 행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심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이 주된 소송인 항고 소송이 아까 얘기했던 취소 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병합이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된 항고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은 그러면은 이 관련된 민사 사건은 소송 요건을 결여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례는 조금 잘못된 거고 변경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에요. 토지관할은 이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관할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이 같은 행정법원이라도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있고 부산지방법원이 있고 광주지방법원 등등의 지방법원 본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행정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원들 사이에 지역적인, 그죠?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토지관할인데, 이 토지관할은 뭐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듯이 그 재판적,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재판적인데, 이 재판적에 의해서 토지관할이 배분이 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재판적과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게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지는 재판적을 우리가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고, 한정된 종류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재판적은 이제 특별 재판적이라고 설명한다고 민사소송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건은 어떠냐?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요, 개개의 법률에서 관할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에서 토지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소재지죠. 이거는 소송법의 행정소송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소송의 원칙이 있죠.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토지 관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가 말이죠. 천안시장이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법원이 전속 관할이 되니까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뭐 전주지방법원 이런 지방법원 본원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전속관할이 있는데 토지관할은 다르죠. 토지관할은 서울행정법원하고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대전지방법원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고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천안지원은 전속관할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거에 그 중앙행정부처가요. 중앙행정부처가 행정기관이 서울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 과천에 있었고요. 과천에도 많이 있었고요. 과천청사, 서울, 정부 과천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전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들과 관련된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법률에 의하면은,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정부부처, 예컨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가 서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이 정부 중앙부처들이 대거 서울을 떠나서, 과천은 뭐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과거의 법에 가더라도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거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한 거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라고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 각종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막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돼서 이 국법대로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서울행정법원에서만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지방 분권 정책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고도 굉장히 불편하죠. 지방에 있는 사건인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보통 재판적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이죠.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부처에 있는 처분에 관한 소송이라고 예를 들면, 그거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과천에 있는 거는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하겠네요. 그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다. 대전 청사에 있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다 제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특별재판적으로 어떤 걸 만들었느냐, 40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이 경합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어떤 소송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다 제기해도 되는 거고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다도 제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재판적으로요, 토지관할에서 41페이지입니다. 구조 3항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별한 장소와 관계되는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12조가 준용이 되는 관계로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와 관련된 소송이면, 그죠? 부산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지금 원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사 소재지인 춘천지방법원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니까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다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부산지사와 관련된 거는 부산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요. 이 관할이 상당히 많이 경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토지 관할은 그러면 과연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관할이라는 거는 전속관할이라는 거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사이의 예컨대 관할 문제인데, 이거는 임의 관할로 보는 게 일반 민사소송법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소송법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1심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다. 이권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실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법원 내부에서 행정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내부에서의 민사분야, 행정분야의 문제는 이거는 관할 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물관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물관할은 1심법원의 단독판사하고 합의부 사이의 관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단독재판부에서 재판할 거냐의 문제죠. 자, 민사사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법원조치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이 단독재판부가 원칙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건은요, 행정소송은 합의부가 원칙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관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서울지방법원 예규에 따르면요, 지침에 따르면은 서울지방법원의 예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처분이나 업무상 재해 관련 처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등과 같은 거는 재정 단독 결정. 원래는 합의부 관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 단독 결정을 해서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서 단독 재판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재정 단독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합의부에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독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양자의 관계가 사물관할이고, 이 사물관할도 역시나 임의관할입니다. 임의관할. 따라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관할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끝관할인데요. 심끝관할은 1심 지방법원에서 재판할 거냐, 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거냐, 대법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끝관할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심제를 채택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이 3심제는요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헌법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이 재판을 3심제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에는 뭐만 규정되어 있냐면, 최종적인 심사권을, 판단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 심의기만 하면, 2심제를 채택할 건지 3심제를 채택할 건지, 심지어는 4심제를 채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998년 3월 1일 전에는 행정소송이 2심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98년 3월 1일 이후에 이 행정소송도 비로소 이제 3심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방법원의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1심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2심이고, 대법원이 이제 3심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이 1심으로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서울고등법원을 1심으로 해서 2심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는 이제 밑에 제가 써놨고요. 예. 자, 지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 사이의 토지관할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임의관할이죠. 그 다음에
법원 내에서 이 합의부에서 재판할 건지 단독 재판부에서 할 것인지 사이에 사물관할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항소를 할 건지 상고를 할 것인지에 관한 신급관할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막 교차돼 있는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것만 전속관할이고요. 관할이라는 것만 전속관할이고 토지관할하고 사무관할은 임의관할이라는데 여러분들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관할이나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토질관할이나 사물관할을 위반하더라도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소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막 여러 가지로 응용해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관할 위반인지 아닌지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건의 이송입니다. 자, 이송의 개념이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이송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이송하는 겁니다. 즉,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법원 내에 민사부하고 행정부 사이 또는 뭐 민사 1부와 민사 2부 사이 이런 문제는 이송이 아닙니다. 그거는 2부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냥 사실상의 용어고요. 이송이라는 거는 이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송에는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보면요. 이송을 약간 좀 도식화하면은 자, 이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할 위반 때문에 하는 이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 이송이 있습니다. 편의.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 아닌데 그냥 소송 경제나 이 편의 당사자 사이의 편의 때문에 관할이 그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요. 관할이 있는데 편의 때문에 하는 이송이 있고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특별히 관련 청구의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청구의 병합과 이송인데요. 근데 뭐 병합 부분은 이 부분은 소의 거의 같은 원리로 규율이 되지만은 병합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관련 청구의 이송 이런 제도가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요 두 개는 민사소송법에 이미 있는 거고요. 요것만이 이제 행정소송의 이제 특별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특별한 제도는 이 이송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관련 청구의 이송만이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죠? 예.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인데 관할 위반도 소송 요건이잖아요. 법원의 관할을 잘 지켜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고의 책임이고 소송 요건이 됩니다. 자, 소송 요건을 위반하면은 각하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행정사건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제소기간이 문제예요.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제소기간이 원칙적으로 90일이거든요. 자,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원고가 실수를 해서 또는 원고가 잘못 판단해서 관할을 위반한 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다른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거 관할 위반이네 하고 딱 각하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큰 낭패입니다. 왜냐면은 제소기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송이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이 행정사건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하다. 그 이송을 하게 되면 이제 관할 위반 제소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니까요. 자,
자, 1심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위반은 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에 뭐 법원의 결정으로 이송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신급을 달리한다. 신급을 달리하는데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 1심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항소심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2심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신급 이익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한 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신급 이익이 박탈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견해가 세를 얻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당시에는요, 그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 신급을 달리하는 이송도 허용하는 규정을 행정소송법에 둬야 되잖아요. 아까 제소기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 7조에 민사소송법 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학에서 유력서를 피해가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7조를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현재 민사소송에서는요,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신급을 달리하는 이송을 왜 안 되냐? 별 문제 없다. 이런 견해가 오히려 다수설이고, 그렇게 실무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소송법학의 다수설에 따르는 불편을 또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7조가 규정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행정소송법 7조가 민사소송 실무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운영하려고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은 무조건 이송되는 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인 경우잖아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행법의 해석을 이걸 굉장히 축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해야지만 그나마 합리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속관할이 문제됐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행정법원에 아닌 지방법원 본원에다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방법원 본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잖아요.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컨대 천안지원 이런 지원과 같은 데는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가 행정사건인데 민사사건으로 잘못 생각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고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 중에서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수소법원이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같은 법원이죠. 그런 법원이 행정사건도 있고 민사사건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민사사건으로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만 변경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자체로도 관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속관할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천안지원과 같이 지원과 같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건데요. 이때는 그냥 관할 위반이라고 각하를 해버리면 좀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이송이에요. 편의 이송. 예컨대 서울 사람이 원고하고 피고인데 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굳이 부산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서울지방법원에도 피고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이라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부동산 소재지인 특별재판적으로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굳이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달라. 이거는 관할 위반은 없잖아요. 왜냐면은 부산지방법원도 관할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순전히 당사자의 편의에 의한 이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편의에 의한 이송이라고 하고 민사소송법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행정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사건으로 적용된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예, 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죠. 민사소송법에 없는 이제도 관련 청구의 이송 문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10조에는요. 행정소송법 10조에는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등 관련 청구소송이 처음부터 병합해서 제기해도 되고요. 후발적으로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있고 서울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취소소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송해서 병합할 수도 있다. 이송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라는 제도다. 자, 관련 청구의 이송은 왜 하는 거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행정법원이 거의 같은 내용의 소송인데 이 함께 제기돼서 있으면은 일단 당사자나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자 사이의 판결이 엇갈리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해소한다는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련 청구의 병합, 원시적인 병합, 후발적인 이송, 이런 제도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수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병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같은 민사소송법에는 같은 종류의 소송이 병합되어 된다.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그냥 뭐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없는 그런 예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무허가 업무를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이 이 A에게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A가 자기는 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데, 자, A가 성북구청장이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무슨 소송이죠?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죠. 자, 근데 이 A가 말이에요. 이게 철거명령 때문에 자기가 이제 손해배상을, 큰 손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북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구청장이 아니라 성북구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행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학자들은 이게 공포성 당사자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행 실무로는 민사소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게 되는 거죠. 북부인가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뭐 같은 이 무허가 건물의 철거 명령의 위법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물론 이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조금 이게 껄끄럽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이제 편하니까 그냥 드는 건데, 자, 그러면 국가배상하고 일종의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현행 실무인데요. 그 다음에 이 철거명령 취소소송이잖아요. 이거는 이행소송이잖아요. 이거는 형성소송인 거죠. 그리고 피고도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이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리로는 이게 병합이 이송되거나 이송해서 병합하거나 원래부터 병합되기가 좀 어려울 거죠.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특별성인 거죠.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한정돼서 병합되거나 이송돼서 병합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및 이송 제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에 비한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민사소송에서는 동종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심판되기만 하면 청구 상호 간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데,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이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관련 청구의 이송에서는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심판될 것이라는 요건이 없는 대신에 행정사건은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이 청구 상호 간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법상의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병합과 이송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나 병합하고는 각고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건을 살펴보면은 일단 서로 다른 사실심법원의 소송이 계속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법원 사이에 소송이 계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한번 언뜻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의 한 사건이 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가지고 이제 서울고등법원까지 와 있어요. 고등까지 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관련 청구잖아요. 근데 비록 관련 청구이지만 이건 지금 1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에 이송을 하게 되면은 신급이익의 박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다소간의 의문은 있지만 행정소송법 10조 제2항에서는 사실심 변론정결시까지 이송을 할 수 있다,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청구가 그럼 뭐냐? 손해배상, 처분 등과 관련, 예컨대 철거명령 취소소송이라고 아까 뭐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뭐 손해배상 소송, 뭐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된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해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뭐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과 취소소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하고 피고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자, 성북구청장하고 성북구가 피고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동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송의 상당성인데요. 이송이 상당한지 일시적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주된 청구가 이미 변론 종결이 될 무렵이고 관련 청구 소송은 이제 막 제소됐다. 이러면은 뭐 이송의 상당성을 부인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간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또 이송의 상당성이 없다고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청구가 주된 소송의 관련 청구가
그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관련 청구가 주된 서울행정법원에 있는 취소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이 돼야 되죠. 반대로 되면은 전속간헐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 절차인데요. 관할 위반으로 이거 지웠네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직권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 없이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직권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당사자가요, 신청을 했어요.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면은 그 신청은요, 직권 발동의 의미만 가질 뿐이지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신청이 아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각 결정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신청에 대해서 의미 없는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신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죠. 그냥 항소심에서 다퉈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에 의한 이송입니다. 편의에 의한 이송은 이거는 신청권이 있는 거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에 의한 이송에는 아까 얘기했던 관련 청구 이송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각 결정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의 효력이에요. 자,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건을 대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법원에서 이거 잘못된 이송인데 하고서 부산으로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법원에 이거 또 잘못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하여간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이거 뭐 또 잘못됐네 하고서 광주로 보내고 광주에서 다시 또 서울로 보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건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이 기속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속관할도 문제가 있대요. 자, 전속관할을 위반해서 이송을 했다. 그래도 이송 결정에 기속력이 있냐? 요거는 약간 이제 논쟁거리는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론으로는 전속관할을 위배하더라도 뭐 이송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 결정이 있는데 즉시 항고로 다투지 않고 확정이 됐다. 또는 즉시 항고를 했는데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확정이 되면은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은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 신격관할을 위반해서 이송 결정이 난 거죠. 그래도 기속력이 미치냐? 예컨대 1심법원이 같은 1심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아니다. 1심법원이 2심법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항소심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심법원 상급법원에서 법원에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하면은 이 신급 이익이 박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급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경우에 그 경우에 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 경우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런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행정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